하락장이 올 때 그럼 인버스로 때리거나 곧버스로 때리면 수익이 더 크게 나지 않냐? 그것까지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시장이 잘못됐다.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탐나는 좌뇌와 우뇌 그리고 저세상의 입담까지 겸비한 이 유튜버 슈카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월가의 정말 베테랑 구루들 이런 분들이 네. 주식시장에 버블 경고를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네. 이거 진짜 뭐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데 슈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 판단이 궁금합니다. 일단 자산시장의 버블 경고는 제가 시장에 있어 본 지가 이제 10년이 좀 넘는 것 같은데 매년 있습니다. 괜찮군요.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언젠가는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구루나 훌륭하신 분들도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그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럼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그냥 알면 되는데 그게 가격과 연계되는 시기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실제로 돈을 운용할 때 물론 염두에는 둬야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은 좋은 성과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경고를 하시는 분이나 뭐 아니면 버블이 있다 이렇게 좀 공포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맞는 말이지만 언제냐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휘둘리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추세에 따라서 나는 움직인다. 지금 시장이 상승이면은 상승장에 맞게 시장이 너무 또 올랐다고 싶으면은 자산 배분 같은 걸 좀 하고 우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비중을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너무 과열이라고 생각되면은 그다음에 내려오면은 이제 하락 추세구나라고 생각되면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좀 공포에 너무 휘둘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고 보면 2020년을 돌이켜 보면 굉장히 저명한 투자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이 달리오나 이런 분들이 계속 비관론을 얘기하셨는데 1년 내내 20년에 하여튼 별 문제 없이 잘 상승을 했거든요. 1500일 때도 비관론이 있었고요. 2000 있을 때도 다 왔다. 뭐 전거 좀 맞지 않냐. 코스피 2600 갔을 때는 이 코로나인데 코스피가 역대 하이를 못 넘는다. 뭐 3000 갈 때는 뭐 당연하겠지만 3000 시대 그렇게 쉽게 오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또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희한하게 빠질 때 아니면은 항상 과열 같아 보입니다. 항상. 그렇죠. 왜 저거 또 오르는 거야 이러면서 과열로 그리고 항상 비싸 보이고 버블이 터질 요소는 항상 있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중국의 부채가 문제다. 문제인 거 맞습니다. 문제인 거 맞고 언젠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뭐 한 5년 10년 전부터 하던 얘기이기 때문에 또 그 문제라는 게 뭐 어느 순간에 그냥 뻥 터지는 게 아니라 김새듯이 완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버블론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추세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랑 같이 운영하는 분들 중에 실패를 많이 하는 분들이 항상 되게 똑똑한 친구인데 시장 가격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격이 잘못됐다? 시장이 잘못됐다. 시장이 잘못됐다는 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 가격은 말이 안 돼. 그러면 시장에 반대되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올라가는데 소위 말해 매도 플레이를 한다든지 내려가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 이 펀더멘탈에서 그러면 내려가는데 롱 플레이를 매수 플레이를 하는 거죠. 똑똑한 친구들도 희한하게 시장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결을 반대로 치면은 정말 벌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뭐 내려가는데 매수 플레이, 올라가는데 매도 플레이라면은 벌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순응하는 그런 플레이 그런 게 가장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정말로 자기가 좀 똑똑하고 내가 정말 시장을 앞서가는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시장에 타이밍을 맞추겠다. 뭐 그러면은 뭐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그게 힘들더라. 그래서 시장을 보고 그냥 대응을 해나가는 게 차라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진짜 미국의 에로라는 그런 진짜 전문가들도 반반 갈리는 거 보면 시장 예측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시장 전망은 할 수 있거든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훌륭하신 투자자들이 전망을 하고 그들의 전망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그들이 가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어떤 시장의 타이밍, 마켓 타이밍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신뢰하기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러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쉽지 않은데 개인들이 인버스 또는 심지어 곧버스까지 하면서 2배나 되는 인버스를 한다는 건 이게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매도 플레이를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을 이 추세적 상승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추세적 하락장에서는 방패로 좀 막자 내 자산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대에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우상향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은 매수와 매도를 양쪽을 다 생각을 하면
이 머리가 복잡해져서 스텝이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물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 시장이 추세적 상승장일 때 최대한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이 왔을 때는 이 내 자산을 좀 지키겠다. 지키기만 해도 사실은 남들에 비해서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니까 위로 갈 때는 칼로 휘두르고 아래로 내려갈 때는 방패로 막겠다. 이런 개념을 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락장이 올 때 그럼 인버스로 때리거나 곧버스로 때리면 수익이 더 크게 나지 않냐? 저는 그냥 하락장을 피합니다. 그것까지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그 하락장을 내가 맞출 수 있을까? 네. 만약에 그 하락장에 내가 인버스나 곧버스를 때렸을 때 만약에 상승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멘탈이 흔들릴 것 같아서 제가 기대했던 상승장조차 저는 못 먹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성향상 하락장에서는 굳이 인버스나 곧버스로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피하는 그런 편이고, 물론 나는 하락장이나 이 가파른 폭락장에 자신이 이런 분들 계세요. 네. 오히려 상승장에서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하락장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네.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자신의 성향이니까. 다만 너무 양쪽을 다 먹으려고 그러면 스텝이 잘 꼬입니다. 차라리 한쪽 방향만 생각을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자기 적성에 맞는 쪽에 하나를 일단 자기가 좀 대부분은 성공적으로 제가 봤을 때 네. 이 상승장에 좀 유리하십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그리고 아까 인버스, 곧버스 얘기하셨는데 주식을 갖고 있고 하락이니까 인버스를 때리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보통 그냥 제 주식을 좀 비중을 줄입니다. 주식을 파는 편이에요. 그게 방패군요. 주식을 주식을 팔아서 파는 게. 방패를 많이 삼고 네. 인버스를 때릴 경우에는 이 인버스라는 게 뭐 주로 선물 매도나 아니면 펀드 ETF 매수가 되는데 A라는 자산이 있고 B라는 자산으로 해지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해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시장은 조금밖에 안 빠졌는데 내 주식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든지 내 주식은 빠지고 있는데 시장은 오히려 좀 오른다든지 뭐 삼성전자가 올라서 네. 이렇게 반대로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케이스가 많아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죠. 포지션도 혼란스럽게 되고 내 주식을 파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해서 인버스를 보통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내 주식은 시장보다 수익률이 좋을 텐데 차라리 시장을 때리고 내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냐. 내 주식은 할 수 있어. 난 내 주식을 사랑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식을 잘 못 줄이고 네. 인버스로 들어가는데 물론 그런 훌륭한 판단을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보통 저같이 좀 부족한 사람은 그냥 제 주식 비중 줄이는 게 제일 좀 안전했다. 네. 굳이 하자면 좀 안전했다. 자산에서. 주식을 완전히 없애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네. 곧버스는 더 안 합니다. 곧버스는 더 안 하는 게 이 2배로 가는 상품 같은 경우는 그 상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계속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로 가면은 변동성이 있을 때 그냥 손실이 나게 상품 구조가 설계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위아래로 흔들릴 경우에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곧버스로 내가 내려갈 때 2배의 수익을 나겠다. 나는 매도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패로 제 주식 비중 줄여갖고 손실을 조금만 보겠다. 그냥 네. 뭐 이렇게 좀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걸 좀 볼 때 최근에 이 시장 변화에 아주 흥미로운 게 게임스탑 이 게임스탑 폭풍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뜨겁죠. 게임스탑이라는 이 중소기업이라고 봐야 되나? 초대형주는 아닌데 네. 이 주식 하나가 시장 전체를 지금 흔드는 모양새 이게 되면서 게임스탑 때문에 손실을 줄이려는 뭐 헤지펀드라든가 이런 데서 전체 주식을 팔고 이러다 보니 시장도 막 출렁거리고 네. 이번에 게임스탑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은 개인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자산의 어떤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처럼 이 개인은 어떤 수동적인 그런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간 하나의 주체로 굉장히 많이 떠오른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게임스탑 현상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 하나나 아니면 그 시가총액 움직인 걸로는 미국 전체 주식시장에 비교하면 정말로 극히 일부분의 모습이거든요. 다만 개인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라든지 뭐 아니면 기존에 뭐 공매도 쳤던 그런 세력들에게 보통 분노를 표시하는데 요즘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개인들의 어떤 자산에 대한 분노가 실제로 예전에는 투표로 드러났는데 요즘에는 주식시장에서 다이렉트로 돈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없다는 현상이죠. 네. 과거에는 그런 거 하면 작전이다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소수의 개인이 아니라 정말로 뭐 100만 명 단위의 네. 개인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이걸 다시 해석하거나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에 대해서
이번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 시장 전체가 놀란 거죠. 네.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아 과거하고는 뭔가 다른 모습. 아마 그런 측면에서 뭐 시장도 굉장히 크게 움직였고, 뭐 백악관에서도 한마디 네. 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과거에도 그런 폭등과 폭락은 많이 있었는데 의미가 전혀 달랐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주식 게시판에 올린 글 몇 개로 네. 이 주가가 폭등하고 후속타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 이런 경우는 진짜 사실 처음 경험해 봤는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폭풍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이 단건으로 끝날지도 약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주식시장 내의 문제라면은 사실은 주식시장은 너무나 큰 시장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변동성으로는 시장이 전체가 흔들리거나 움직이진 않을 텐데, 네. 정말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 적용이 될까? 아니면 더 크게 울려 퍼질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갖는 거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갖는 거죠. 과연 이들이 말했던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자산의 가격에 대한 나의 분노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지금 하지 못했던 나의 투자 실패에 대한 어떤 분노, 너희들 때문이다 이런 분노, 그런, 아니면은 뭐 같이 뭐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이 주식시장 하나의 종목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로 이게 사회적 담론이 된다든지, 실제로 우리 어떤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쏟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올 수도 있겠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게 이제부터 막 발생하는 모습이라, 네. 만약에 미국이 워낙에 세계의 여론이나 세계의 주도성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은 이게 또 전 세계로 퍼질지도 또 관심사기도 하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사실은 약간 다른데, 뭐 자산가격이 그렇게 또 오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퍼져서 정말로 어떤 정책적인 모습으로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 아젠다로 등장을 하게 될까? 이게 좀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슈카 2021년 전망을 슈카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게 궁금해질 것 같아요. 아, 많은 저요? 분들이. 네, 어떻게 보십니까? 21년. 저는 뭐 제가 뭐 전망을 할 정도의 그런 뭐 교수님이나 박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배우기를 사실은 시장을 흐름을 따라가라고 많이 배웠어요. 아니, 흐름 따라가는 것도 흐름을 좀 알아야 따라갈 텐데 흐름이 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우상향할 때는 뭐 쭉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 방향이 예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자산 배분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산의 리밸런싱이라 그러는데, 네. 이 내 전체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나 다른 위험 자산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산 가격이 내려갈 때보다 올라갈 때 특히 더 열심히 해야죠. 그게 더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자산 배분은 이제 리밸런싱 해야 된다는 거 바꿔야 된다는 건데, 어느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시기인가요? 21년. 예를 들면은 그 지금까지 꾸준히 내 자산을 주식이나 위험 자산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던 분들은 이 주식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2,000에 3,000에 가면 보통 한 50% 정도가 올랐으니까 내가 처음에 갖고 갔던 목표했던 비중보다 분명히 넘었을 거예요. 그럼 넘었으면은 여기서 욕심을 더 내서 물론 안전 자산을 다시 위험 자산으로 바꿔서 비중을 더 높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처음에 목표했던 비중으로 또는 거기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비중으로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내가 좀 벌었으면은 비중이 너무 높아졌으면 좀 줄이고, 이게 흔히 연기금이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네. 야, 그렇게 해서 비중을 조절을 했는데 3,500이 갔다. 야, 너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근데 이거는 수익률을 최대로 늘리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위험 관리거든요. 위험 관리. 네. 왜 연기금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률을 물론 20%, 50%, 100%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식시장을 5년, 10년, 20년,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 이렇게 오래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위험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내 욕심을 좀 줄이는 거거든요. 더 많이 먹고 싶은 내 마음을 좀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꼭 자산 배분을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너무 과한 건 아닌가. 물론 우리 젊었을 때는 좀 투자를 확 해서 뭔가 시드머니를 크게 불려야 되는 그런 측면이 수익률을 빨리 높이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건 맞죠. 있는 건 맞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때는 비중을 좀 생각하고, 반대로 가격이 쫙 빠질 때는 내 주식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서 안전이 없거나 내가 너무 공격적으로 팔거나 아니면 비중을 너무 적극적으로 줄여서 너무 줄었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오히려 저 아래, 그러니까 코스피가 2,000에서 예를 들면 1,500 갈 때 그때도 개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그때도 조 단위로 샀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왜 이렇게 매수를 접근하나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 2,000에서 1,500 갈 때 매수 접근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했어요. 이게 1,000이 갈지라도 보통 평균 회귀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그렇죠. 최소한 네. 회복을 하더라. 그럼 2,000 회복하겠지. 그러면은 시간이 좀 지날 때라도 얘들이 회복을 할 텐데,
고점에서 굉장히 크게 걸게 되면은 좀 불안한 거죠. 과거와는 다르게. 꼭 자산 배분이나 리밸런싱을 좀 신경을 써서 욕심을 줄이고 네. 공포를 이겨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위에서는 욕심을 줄이고 아래서는 공포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위에서 욕심을 내고 아래서 공포를 느끼죠. 이게 심리를 좀 뒤집어서 네. 이게 말은 쉽지만 심리를 좀 뒤집는 게 항상 좀 필요하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최근에 전문가분들은 이제 뭐 3천 초반은 시작일 뿐이다. 네.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여긴 출발점일 뿐이고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창대한 미래가 열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리밸런싱- 창대한 미래가 열릴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 아, 의심치 네네. 않는데 네네. 그거는 전망이고 미래고 네. 당장은 가격이라는 거는 흔들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의 이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니 내가 목표가 예를 들면 주식 비중이 50%다. 주식 비중이 70%다. 그럼 3,500, 4,000 가면 좋죠. 그 정도 수익률만 나도 나는 충분한데 그거를 뭐 주식 비중 80, 90 심지어 빌려갖고 만약에 뭐 2,000, 뭐 800, 700 조금만 10% 정도 조정이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만 흔들려도 이 모래성을 만약에 내가 다 던져야 된다면 창대한 3,500 정말 찬란한 4,000이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 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 말고 조금만 욕심을 줄이더라도 아유 욕심은 또 뭐 아래 내려가면 공포를 이기고 그때 내면 되니까 창대한 3,500이 왔을 때 우리가 들고 있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이게 목표인 거지. 네. 지금 당장 이만큼 들고 있다가 네. 조금 흔들리면 아유 하고 던지게 되면은 그 밝은 미래를 못 보니까 그 네. 밝은 미래를 꼭 같이 보자는 의미에서 전망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자산 배중을 계속 해나가면은 마음도 편하고 또 내가 주식시장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내 할 일이 눈에 안 들어와요. 네. 그럼 내 발전도 안 되고 내 연봉이나 이런 게 또 오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내 일이 잘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비중을 계속 조절해 나가면은 마음도 편하고 뭐 충분한 수익률도 나고 오히려 비중이 너무 작은 분들은 비중을 늘려야겠죠. 내 재산이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한다. 뭐 50만 원으로 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자산이 1억인데 2억인데 실제 주식은 500만 원 해요. 근데 또 너무 집중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야 500으로 어떻게 해서 1,000만 원 만들까? 200만 원, 500만 원으로 술값, 뭐 여행값을 벌어야겠다. 근데 그거는 길게 봤을 때 내 자산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자산 배분이라는 거를 더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이게 뭐지? 이러다가 정말 창대한 3,500이 오면은 나는 4,000이 오면 나는 뭐지? 그렇게 되면 벼락거지? 벼락거지가 오히려 되는 네. 건가?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나중 공포가 생길 때 비중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네.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나중에 다 같이 저 위에서 짠 치면서 우리는 잘했다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조하신 것 중에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는 이 점점 비중을 축소해 가거나 하여튼 어떤 방식이든 비중 조절을 해나가는 그런 네. 방식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방식도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레이달리오 올웨더 포트폴리오처럼 네. 반대 방향인 것들을 사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네. 한꺼번에 담아놓는데 주식 그리고 미국 국채라든가 네네. 뭐 회사채 거기다가 금 원자재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렇게 묶음을 만들어 놓고 분산하는 방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게 사실은 자산 배분의 하나의 방법이죠. 네. 하나의 예시죠. 네. 우리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예시고 부자분들은 대부분 다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정교하게 짭니다. 자산이 많은 경우에. 근데 우리들은 자산이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할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뭐 1,000만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 100만 원으로 짠다 그랬을 때는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이 정도 배분만 해도 굉장히 좀 사실은 훌륭한 거고 올레더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사실은 잘 보면은 어떤 거는 위험자산 쪽에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안전자산 쪽에 있는 건데 이 그중에 안전자산 중에서도 뭐 골드나 뭐 달러 이런 거에 대한 비중을 비교적 조금 상세하게 하나의 예시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게 뭐 거의 비슷한 논리입니다. 내 포트폴리오의 어떤 꾸준한 유지라는 게 사실은 일종의 장기 투자고요. 다만 너무 올라갔을 때 내가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항상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하고 너무 올라간다 싶으면 오히려 비중을 좀 낮춰볼 때도 있고 이게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라 팔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사기로 돼 있으면은 너무 내 비중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그 달은 좀 안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자산에 포트폴리오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장기 투자도 되고 굉장히 좀 마음도 편하고 결과도 아마 시장 평균 이상으로 시장 평균이라면 또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시장 평균 값에서 뭐 하냐고. 이 욕심이 크면은 물론 굉장히 변동성이 있게 움직이게 되는데 물론 젊은 분들은 좀 욕심 크게 해서 좀 시드머니를 빨리빨리 불리는 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내가 나중에 자산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되면은 꼭 이런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 안에 이제 뭐 금이라든가 달러라든가 뭐 미국 국채 같은 걸 넣을 때가 있는데 네. 그런 자산을 주식 외에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시나요? 아닌가요? 있죠. 특히 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워낙 생각이 다르니까. 네. 근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에 국내 투자를 주로 하는 경우에 뭐 어느 정도 반쯤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가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원화와 달러의 관계가 굉장히 위험자산, 안전자산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달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막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막강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죠. 실제로 경제가 흔들리던 뭐 대북 문제가 있던 그 때문에 달러 자산의 비중을 생각하시는 게 포트폴리오상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더. 그래서 한국에서는 달러 비중을 가져가는 게 유력하죠. 네. 일본이나 유럽보다도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상 안 가져갈 이유는 그 비중에 따라 문제지만은 안 가져갈 이유는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자산 배분할지 많은 얘기들을 슈카월드의 슈카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